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오늘 오전 7시 32분 경남 밀양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소방 헬기가 동원돼 구조자를 끌어올립니다. 아래로 보이는 병원 내부에선 여전히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건물 안팎은 시커먼 연기로 에워싸였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뿌연 연기를 헤집고 정신없이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을 들것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화재가 난 일반 병원과 바로 뒤 요양병원엔 각각 100명 안팎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일반 병원 1층 응급실입니다. 구조대원들은 요양병원 환자들을 먼저 대피시킨 후 화재가 발생한 병원 전층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입원 환자들이 많았던 2층에서 이미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화재 발생 후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고 3시간 만인 오전 10시 26분 화재는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불에 탄 병원은 처참했습니다. 구제구역입니다. 예. 선생님, 구제구역입니다. 나와주신 것 같이. 깨져버린 유리창과 시커멓게 타버린 벽. 바닥엔 잿더미가 쌓였고 구조물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치는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만 의무사항입니다. 세종병원 면적은 224제곱미터이고 스프링클러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응급실 입구를 보면 그 흐름은 있지만 나무 의자는 멀쩡합니다. 불의 규모만 보면 아주 크지는 않았음을 반증합니다. 스프링클러만 있었다면 초기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지 않았냐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소방관들은 발빠른 대처로 불길이 병원 2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연기도 막지는 못했습니다. 2층 입원실에서 환자들이 탈출하기 위해 비상계단 문을 열었지만 심한 연기가 몰려와 포기했습니다. 결국 일부만 방충망을 부수고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병원에는 건물 안 연기를 빼주는 제연시설도 없었습니다. 이건 역시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만 의무 설치 사항입니다. 세종병원 입원 환자는 100명입니다. 이 중 15명은 산소호흡기를 단 중환자였고 대체적으로 70대 안팎의 고령자들입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의사 2명, 간호사 7명, 간호조무사 17명으로 총 26명입니다. 환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의 의료진이 비상 상황에서 모든 환자를 제대로 대피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탈출에 성공한 중환자들도 연기를 심하게 마셨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긴급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된 인원에 대해 필요한 의료 조치를 취하여 추가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 문 대통령은 특히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복합 건물에 대한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도 신속히 파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환자들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발생하여 생명 유지 장치 등의 작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등 면밀히 살펴서 사망 원인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가족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화재 자체도 문제였지만 생명 유지 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자가 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확인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중환자들에 대한 장비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장 상황에 따라 밀양 화재 현장 방문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강한 듯 따뜻한 남자 기정 씨가 정말 좋아요. 왜 오늘은 이렇게 톤 다운 되셨죠? 네, 밀양 사고도 있고 해서요. 예. 좀 덜 까불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컷오프의 아픔을 딛고 강철 같은 의지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가뚜기 같은 남자, 현역 같은 전 의원 강기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많이 춥습니다. 날씨가. 근데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밀양에서 대형 화재가 났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침 새벽에 일어난 불인데 저는 밀양병원 화재를 보면서 갑자기 불현듯 그 용산 참사 화재 생각이 푹 났어요. 이맘때쯤이었죠. 이맘때죠. 구정을 앞두고 일어난 일인데 그때도 그냥 얼마나 추웠던지요. 그 추울 때 또 해필이면 추울 때 그렇게 난지. 오늘도 아무튼 서울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추운 영하 17도 이런데 화재가 나서 정말 마음이 더 그냥 까랑지더라고요. 화재는 나면 안 되는 건데 화재가 났을 때 정부의 어떤 대응들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옆에 요양병원도 차단을 하고 위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차단을 한 건 성공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천도 그렇고 우리 밀양도 그렇고 이 안전에 대해서 참 어찌해야 될까. 이제 대응은 신속하고 잘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예방인데 이걸 그 안전 점검과 예방인데 이게 그래서 한 사람만 잘하는, 즉 대통령만 잘하거나 또는 정부만 잘하는 문제는 아니고 정부의 안전 진단과 점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시민 의식, 안전과 예방에 대한 시민 의식, 이런 것이 철저히 좀 의식으로 또 제도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같이 올라가야죠. 어떤 네. 수준이 마치 말이 씨가 되는 것처럼 화재도 안 나는데 소방관을 왜 증원하냐고 했던 그런 식의 의식은 좀 바뀌어야겠어요. 전쟁이 안 날 건데 왜 군인은 왜 키우냐고 똑같은 이야기인 것처럼 이게 급작스럽게 화재가 막 났을 때 소방관들 증원 이런 문제는 좀 시급히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안전에 대한 예방 조치, 그리고 사전 예방 조치, 이걸 어떻게 잘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장들, 그다음에 행정 공무원들이 원리 원칙대로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원리 원칙대로 가면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들이라든가 또 안전의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는 많은 건물들이 있으면 그걸 때로는 인정으로 봐주기도 하고 뭔 일 없겠지 하고 넘어가다 보면 꼭 사고가 나고, 밀양은 아직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제천 사고만 하더라도 아마 전기 합선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전기 배선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구조물에 대한 안전이나 또 전기 배선에 따른 그 화재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좀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다. 그 입방정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불이 안 날 건데 그런 이야기와 갑자기 홍준표 씨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제천 화재 나고 나서 빈정거리듯이 내가 재직 시절에는 경남 불이 안 났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비율로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불이 많이 난 편이었고요. 지금 현재 경남도지사가 공석이죠? 네. 근데 지금 여기 밀양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선 출마하면서 다음 선거를 못하게 하고 부도지사한테 넘겨주고 지금 그랬죠. 공석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재보궐선거를 못하게 만들었죠. 그때. 네, 200억 홍준표. 아끼겠다고 그렇게 네. 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는요, 밀양 화재에 문 대통령 사과하고 청와대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까? 소방은요 지방직이에요. 밀양의 총책임자는 지금 공석인 경남도지사입니다. 불이 나면은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와 내각이 사퇴를 해야 됩니까? 이러지 맙시다. 일단 수습부터 먼저 해야지. 내각 총사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안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천 참사 후에 뭐 했냐. 아니 무슨 사건만 나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리려고 아주 발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제천 사고가 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병원 이런 것들이 뭐 했냐고 물어보는데 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직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제도를 마련하고 뭔가를 장비를 충원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은. 불날 때마다 내각 총사퇴하란 말 나오겠습니다. 팩트만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없는 건물 허가해 준 게요. 2007년에 경남도지사 한나라당 김태호였습니다. 다음에 소방점검 자체점검으로 규제를 푼 시기는 이명박 때였습니다. 2018년 소방 예산을 증대시키는 걸 반대한 것이 어디죠? 자유한국당이죠. 2018년 현재 밀양시장은 자유한국당의 박일호입니다.
그리고 지방직 소방 관련 전권과 책임은 해당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홍준표 씨가 내려놓고 무책임하게 도지사 선거도 못하게 한 바로 그 자리예요. 그리고 성남에서 환풍기 사고 났을 때 새누리당 쪽에서 뭐라 그랬죠? 성남시장 물러가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2014년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에 관련 소방법이 개정 강화돼서 올해 2018년 6월 30일까지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시한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국가적인 중대한 어떤 재난이 났을 때 같이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정부의 책임으로 미는데 알고 보면 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사실상이 전부 다잖아요. 제천 화재 이후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뭐 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공감할 수 없고요. 태생적으로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면 안 되는 저는 그런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추미애 대표도 또 우원식 대표도 현장을 달려가게 또 지금 하고 있고 또 정부도 총리, 장관 함께 달려가서 아무튼 우선 그 다친 사람 치료해야 되고 정말 그 안전에 대한 후속 대책은 추후더라도 우선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구조하고 치료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건물에 또 약간 더 문제가 있긴 했다만요. 병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건물이다. 이렇게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더라고요.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를 대처해서 그 다음에 비슷한 형태의 참사가 나지 않게 만드는 게 저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생하시는 분들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피해를 당하신 분들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대형 화재 참사 때문에 묻힌 뉴스인데 어젯밤에 검찰이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영포 빌딩 압수수색이 사무실이 아니고요. 지하 2층에 있는 창고였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창고를 압수수색했는데 아마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했겠죠. 네.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BH라고 쓴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 보도를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료를 봉안마을로 가지고 내려가셨다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사실은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는데 이명박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자료를 많이 빼왔을 정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이제 청와대 자료인지 아니면 청와대 관련 자료 관리를 그렇게 표기한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 같고요. 그 영포 빌딩이 이제 2007년 이명박 위장 취업 논란이 일어날 때 그 우리가 현장을 달려갔던 그 건물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이 영포 빌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번 했단 말입니다. 예. 그때는 제한은 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이동영 검찰 조사를 했잖아요, 그저께. 예. 이동영 검찰 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뭔가 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느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동영 조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이 영포 빌딩 지하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역시 압수수색해서 보니 여러 증거를 확보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전에 알고 꼭 집어서 핀셋 압수수색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정계재단 건물 지하 2층은 아마 추정인데 김백준의 증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예. 그 전에 했어야지 압수수색을 좀 더 빨리. 그러니까 최근에 김백준이 진술한 것들 내용이 아닐까요? 이동영이 영포 빌딩의 정계재단 뭐 이런 것과는 사실 무관한 사람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김백준이 가장 그쪽에 밀접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서요. 좋습니다. 예. 이동영인지 김백준인지는 예. 다음에 한번 그 압수수색했던 영장 친 검사한테 한번 여쭤보죠. 예. 그러니까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마 그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이거랑 연관이 있는 압수수색이 아닌가 싶고요. 단독으로 나온 보도들 중에 이명박 당선 뒤에도 다스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새로운 단서를 잡았답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어떤 증거로서가 확보가 됐다고 하면 이게 공소시효가 대량 늘어나는 2007년 12월 21일 이후에 다스 회사 돈을 빼낸 단서를 새로 찾았다. 여기에는 이제 이동영의 여러 가지 진술들이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중요한 어떤 증거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스의 공소시효가 사실은 거의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상당히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2월달 정도가 2월이었죠. 예. 2월이었는데 2017년에 시효가 만료되는 공소시효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수사가 좀 더 철저히 될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스 비자금 문제는 결국
지금 궁금한 거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모두가 궁금할 건데 정두원의 지금 모두가 입을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두원이 이야기하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비자금일 것 같아요. 돈일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새로운 비자금 확보에 대한 어떤 조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결국 이 비자금이 이제 선거 전 경선 때 비자금이 하나가 있을 거고 경선에 이기고 나서 지금처럼 대통령이 된 이후에 비자금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 비자금 아닌가 이렇게 확신이 좀 들어요. 근데 비자금은 대통령이 된 전이나 후나 이 사람이 뭐 달라질 것이 없고 당시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 당시의 분위기가 이권을 잡은 듯한 그런 축하 분위기였다는 증언을 보면은 후에도 당연히 오히려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더 크죠.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은 10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15년도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2017년에 공소시효가 그 BBK 관련한 관련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임직원들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 2007년 12월 21일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한 게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공소시효는 사실상 5년이 더 남아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야기가 어떤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보도를 보면은 이명박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이 이제 전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포 빌딩 압수수색도 그렇고 피의자 신분인 것과 그냥 참고인 신분인 것과 등등은 엄청나게 다른 거잖아요, 의원님. 그렇죠.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어떤 혐의가 구체화, 특정화돼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 지점에서 이제 그러면 MB를 조사를 하는 건 맞는다고 봐요. 근데 어느 시기에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즉 소환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평창 올림픽 전에 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어떻든 평창 올림픽을 성공시켜야 되는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시켜야 되고 이 평창 올림픽에 지금 역대 대통령도 다 초대된 겁니까? 지금 MB도 초대한 거죠. 네. 그리고 아베도 온다 그러고 그래서 평창 올림픽은 치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MB 소환 시기를 평창 올림픽 이후로 가져가는 게 어쩌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MB를 설령 이제 피의자로 특정되더라도 소환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좀 평창 이후로 하면 어쩔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 바로 직전에 국내가 시끌시끌해지고 그러면 이제 뭐 일종의 흔히 수구 세력들로부터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극심하게 올림픽 축하 분위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논란으로 쌓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잠깐 좀 정치적 고려 분명히 그건 맞는 거예요. 어떤 원칙대로만 갈 수는 없는 부분인데 또 그러고 나면은 올림픽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지방선거로 급격히 바뀌는 상황에서 선거용이라고 또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장일단은 있긴 있습니다만 어느 쪽으로 판단하느냐는 청와대의 생각이 아니고 검찰의 생각이니까 청와대가 그걸 조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를 보면 올림픽을 위해서 좀 늦춰줘라도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게 그래서 힘들다고 봐요. 그렇죠. 검찰의 자기 판단과 자기 스케줄대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리가 있네요. 평창올림픽 이후에는 또 이유대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세요. 검찰 마음대로 하세요. 예전 같으면은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 같으면은 분명히 조율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는 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청와대 입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작용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막 모욕 추구하는 거, 국정원까지 동원되는 걸 보고 우리가 분노했는데 참 어렵네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방송 제목으로도 나갔어요. 이명박의 소환에는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게 없다는 게 일찍 소환해도 문제, 끝나고 소환해도 문제. 왜냐하면 그쪽에서 거는 반대 내용들은 다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소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득 의원이 이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이상득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또 많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지켜보시죠. 그런데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손석희와 아까 말씀하신 정두원과의 인터뷰에서 경천 동지할 세 가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의 사람, 일반인 입장에서 나름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경천 동지란 표현은 아마 가장 센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건인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정두원 의원이 알고 있다는 그 세 가지를 정치인 입장에서 한번 추측이랄까 이런 거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눈만 뜨면 추측을 해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도대체 정두원 의원을 한번 만나볼까? 나한테는 말해줄까? 같이 감옥도 살았는데 뭐. 그런 것이 실제로 네.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세 가지를 여기 오기 전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것은 모두 돈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비자금이다. 지금 뭐 축하금, 다스로부터 비자금, 중견기업으로부터 선거비용. 그래서 아무튼 비자금이다. 하나가 첫째가. 하나. 비자금이 숨겨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다스와 관련된 돈 문제다. 이것도 돈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다스와 관련돼서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동영과 이시영 사촌 간에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 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이 돌아가시면 틀림없이 아들들이 싸울 거고 그것을 대비해서 뭔가 확실한 다스가 이명박 것이라는 서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민사소송이 붙어도 이길 수 있는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거다. 그런 전제 속에서 이 다스와 관련된 관계, 이 돈 관계. 마지막으로는 저는 땅인 것 같아요. 땅. 예. 박지원 의원이 한테 100만 평이 있었다. 저희들도 2007년에 그 대선 때 전국 지도 이렇게 그려서 막 이명박 땅이 여기입니다 하고 그렸던 그 지도 저도 봤던 적이 있는데 숨겨놓은 땅, 차명으로 된 땅, 이것이 결국은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땅, 다스의 비밀문서, 그리고 비자금, 이 세 가지다. 저는 이렇게 예. 추측을 해봤습니다. 오늘 나간 방송에서도 우리도 이제 이명박의 부동산도 좀 찾아봐야 된다. 그 그렇습니까? 이야기가 제목으로 나갔거든요. 예.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이동영과 이시영 문제는요. 그런 것 같아요. 다스라고 하는 회사를 바로 이시영한테 물려주게 되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다스를 무력화시키는 가운데 다스의 알짜들을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이시영 걸로 둔갑시키고 있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지금까지는. 다스의 알맹이를 싹 빼버리는 상태. 이동영한테는 너 이거 먹고 떨어져 하는 정도의 뭔가 지분을 좀 주려고 했던 것 같은 정황도 보여요. 지금 최근에 JTBC 등등이 누가 이걸 제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시영 또는 이동영과의 녹취록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녹음 파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정황들은 다시 한번 이시영과 이명박이 실소유주임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재벌들이나 우리가 가업승계 또는 상속을 할 때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쓰는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다스 자회사 협력업체들이 IM하고 SM 아닙니까? IM은 제가 들어봤더니 IM 나 거다. 내 거래 내 거 IM 이거 이 시형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SM은 뭘까? UM 하면 너 거 할 건데 SM. 아무튼 이것은 잘 밝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동영 건데. SM은요, 시형 명박이에요. 그러면 둘 다 결국은 이시형이네요. 결국 IM은 내 거고, SM은 시형 명박 거니까 결국 또 내 거고. 의원님 왜 이러세요? IM, SM이 다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이 IM, SM을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스를 실제로 무력화시키고 IM, SM을 키워주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새우가 고래를 먹는다. 그러니까 IM이나 SM이 다스를 먹는다 이야기가 그래서 통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IM하고 SM하고 싸움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영하고 시형하고 IM은 시형 거, SM은 동영 건데 이 SM의 지분을 지금 IM이 많이 이렇게 또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다스는 여차하면 이것이 누구 건지 공중분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공중분해 되기 전에 공중분해 되기 전에 뭔가 장치를 비밀 문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명박은. 왜냐하면 이상은과 이동영이 최대 주주 아닙니까? 다스에. 내 거야 그러면 MB가 아니 내 건데 이래서 이제 이 싸움이 붙을 것 같으니까 비밀 문서를 가지고 있으려야 보고 만약 그러나 그 비밀 문서를 까지를 못할 걸 대비해서 다스를 형용화시키고 IM과 SM으로 사실 물려주면 그럼 이건 상속세도 면제받고 물려주는 과정에 SM을 이동영 먹고 떨어져라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IM은 아무튼 내 거
확실합니다. IM은 그 IM에 이거 제가 지었거든요. IM 내 거. 현대에서 만약에 정몽구나 이런 사람들이 정의선한테 네. 회사를 물려주려고 할 때 내부 거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조그만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거기를 물량을 계속 몰아주는 방식으로 거기를 주가를 엄청 키우는 방식, 상장 안 한 상태로 그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어서 다스가 이명박 거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시영이 실제로 다스를 소유하는 형태로 가져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도에 나오면은 100만 원에 샀다, 뭐 협력업체들을 100만 원에 샀다 그게 사실은 그 회사가 숨어있는 이명박 거인 거예요. 100만 원을 사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시영의 지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경청 동지할 일에 한참 뒤에 벌어지는 일이고 제가 하나 추정한 거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세 가지. 검증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여론 조작과 연관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최시중인데 지금도 우리 여론 조작 관련해서 여론조사 관련해서 뭐 갤럽이나 리얼미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명박이 등장한 이후에 박근혜가 가장 큰 장애물이긴 했지만 박근혜하고 경선도 마찬가지고요. 대선에 돌입해서 대선까지 갈 때에 있어서도 사실은 여론들이 그 당시에 여당 정동영 후보 등이 일어서지 못하게끔 압도적으로 끌고 가버렸거든요. 여기에 분명히 최시중이 개입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단 말이에요. 한국갤럽의 대표였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여론을 조작한 형태로 대선을 치르지 않았냐는 저는 그런 심증이 지금 정두원의 이야기 중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대선을 네. 조작했다 이런 네. 뜻인가요? 그 부분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기관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선관위. 근데 그 전에 선관위도 무력화되는 부분은 일단 여론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이 자, 첫 번째가 네. 여론 조작. 그러니까 그 여론 조작의 개념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론 조작을 하는 과정에 돈도 들었을 거고. 그럼요. 예.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뭐 우리 방송에도 한번 나간 이야기인데 이제 네. 그 부분을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네. 숨겨진 아들. 아들 문제. 밖에서 듣는 사람들한테 되게 유명한 눈 찢어진 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이야기는 계속 의혹이 제기됐었죠. 지금쯤이면 그러면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재산 분할 요구를 하고 나타날 때가 됐는데요. 아, 그 소송 이미 진행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는 그게 두 개밖에 못 찾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근데 아들이 설령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건 경천 동지까지는 아닌데요? 선거 과정에서는 그러저러한 것들이 다 쇼킹한 사건이긴 하잖아요. 만약에 선거 과정에서 숨겨진 아들이 나타났는데 대통령의 도덕성 문제 같은 것도 제기될 거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정두원 의원의 그 뉘앙스는요. 제가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한 3번 정도 다시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측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막 언론에서 회자를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저는 최시중과 여론 조작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느낌적으로. 정리하면 자 지금 나오는 이제 세 가지를 압축하는 과정에 1번 최수중을 통한 여론 조작, 2번 제가 지난 방송에 제기했던 한상률 국세청장의 연임 관련.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국세청장이었는데 이명박 때 국세청장을 연임합니다. 그래서 한상률 국세청장 연임 관련. 그 연임과 관련된 뭔가의 뭐가 있다 이거죠. 세 번째 비자금. 이 비자금 속에는 기업으로부터 오는 비자금 또 축하금 정태근 의원이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그런 축하금 문제. 네 번째는 다스 관련된 비밀문서. 다섯 번째는 땅 문제. 현재 5가지는 뭐 모아지네요. 탐정도 아니고 이거 지금 저희들이 정두원 의원을 한번 만나는 거 어떻겠어요? 뭐 강기정 의원님 안 하시면 되겠네. 근데요 그 생방송에서 네. 손석희 앵커가 그렇게 물어보는데도 네.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악플이 너 뭐하러 나왔어? 말 안 할 거면 생방송을 이용해 가지고 이명박한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명박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또 허위사실 고발을 당할까 싶어서 그럴까요? 그러면 방법이 있는데 국회의원에게 제보를 해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 의정 단상에서 발언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저는 정두원의 생각은 나는 뭐 끝까지 안 밝힐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MB. 비밀은 지켜주겠어. 근데 그 인터뷰의 핵심이 뭐냐면은 당신이 고백하세요예요. 내가 밝히기 전에. 근데 나는 안 밝힐 거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다른 얘기가 숨어 있는 거죠. 당신이 끝까지 안 밝히면 내가 밝힐 거야예요. 그러면 정두원 의원이 MB하고 마지막 어떤 기회를 주는 거고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 A입니까? 마지막에 보내는 A라고 봐야 됩니까? 차마 그런 이야기를 내 입으로는 못하겠다. 당신이 밝히시오. 이거거든요.
정두원 뉘앙스로 보면은 엄청난 일인 것 같긴 해요. 이게 그 중에 하나만 터져도 정말 나쁜 놈이라는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그 어떤 게이트 수준으로 번질 만한 정도의 일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분명한 건 이명박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 야 사실이 아니야 너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거야 한마디 해야 되는데 입으로 완전히 다물어 불잖아요. 지금쯤이면 정두원 지금 감옥 보내기 위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고발해야 하는데 아직은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닌가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가더라도 MB가 엄청난 명예훼손의 상황에 몰린 것 같은데 그런데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못한다.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왜 가끔씩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언가 주장을 한 최근에 진선미 의원, 주진우 기자를 이명박이 고소해줘야 이거를 진위를 가릴 텐데 고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어쨌건 그 의원님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직접 간접적으로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아주 확실하게 준 것 같고요. 나라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면 도덕성 없이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경제 살려줄 거라고 막연하게 믿고 뽑아줬더니 이 사람은 정말 누구 말처럼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아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그 시절 어떻게 국회의원 하셨어요? 그때는 광주 시민이 뽑아줘서 했고요. 당시에 MB는 그렇죠. 뉴타운 내걸고 청계천에 김 삼아서 또 방송에서 뭘 했죠 그때? MB 드라마 뭐 했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성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시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더 정확한 검증과 따져보지 않고 MB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권력을 10년 잃은 수구 세력들이 총 걸기해서 누군가를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그 여론조작도요. 최시중의 갤럽뿐만 아니라 조중동이 같이 가세해가지고 이따가 다시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여론을 마치 엄청난 인기가 있는 것처럼 끌어올려서 국민들을 그 여론조사 수치에 맞추는 방식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명박이 결정적으로 당선된 거에는 저는 갤럽의 지대한 공헌이 전 있었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조중동이 같이 합세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조선일보의 만행.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김희중 부속실장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 당시에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여성 행정관에게 혼쭐이 났다. 대질신문할 때.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막 보도를 했어요. 행정관이 나한테 삿대질했다고 하고 막 네가 나를 언제 인간 취급이라도 언제 했더냐 뭐 그러면서 10만 달러를 언제 줬냐 뭐 이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대질신문할 때. 근데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 중에서 사실인 것은 대질신문한 것 빼고는 없다. 조선일보 이 사람들 왜 이러냐. 저쪽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나를 인격적으로 깎아내려 신뢰성을 낮추는 의도라고 이런 행태가 저쪽의 그릇이다. 이렇게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것까지 보도가 됐거든요. 김희중 비서관이 세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김백준보다 훨씬 더 김희중 진술이 정말 MB를 아프게 만들었고 결국 MB는 기자회견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이게 다 김희중의 진술과 아픈 내용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 그것은 결국은 김희중이 왜 그런 발언을 했겠냐. 김희중의 개인적인 보복이다. 복수다. 개인 감정이다. 한풀이다. 막 초기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결국 김희중 비서관의 발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발언의 진위를 그렇게 왜곡해서 몰아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지도 않는 보도, 있지도 않는 가공의 인물을 앞세워서 허위사실까지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 언론의 이 흑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나오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 장모 씨가 김윤옥, 이명박을 보좌했던 50년 그 아줌마예요. 가해동 아줌마. 네, 가해동 아줌마. 공식적으로 행정관을 지냈으니까 아줌마를 호칭은 좀 비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요게 그 조선일보 등이 갖고 있는 박근혜는 또 버릴 때는 또 가열차게 잘 버려요. 국정농단 때 보면 조선일보까지 가서 해가지고 무너뜨렸으니까. 근데 이명박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의 어떤 이익 결사체로서의 막중한 임무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김희중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인데 그 진술을 결정적으로 깎아내리는 허위사실로. 이거는 MB 측과의 결탁도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도는 그 장 행정관 아주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의 취재입니까? 지금 팩트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정리하고. 이명박 측에서 조선일보에게 의리한 기사라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인터뷰에 응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장 행정관 아주머니한테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한 겁니까? 이제 김희중에 한 명이 있고 김희중과 장 행정관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대질신문을. 그리고 나서 난 기사 아닌가요? 요거는 추정컨대 여성 행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명박 쪽 사람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쪽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이명박 측에서는 조선일보에게 의리한 기사처럼 보이는 거죠. 가짜로 우리 쪽 행정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김희중하고 대질신문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더라고 허위 제보 비슷한 걸 해주고 조선일보는 그걸 내는 형태로 저는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희중 실장이 이런 행태가 저쪽의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조선일보를 이용해서 김희중이 마치 허위 뭐 자백이라도 한 것처럼 깎아내리려는 행태를 이쪽이 작업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인간 취급이나 언제 했더냐 이런 발언이 장 행정관 아주머니의 발언인지 아니면 장 행정관이 아주머니 발언이라고 누가 전한 건지 기자에게. 후자이죠. 후자입니까? 후자. 네, 예. 그 여성 행정관이 취재에 응한 적이 없어요. 어떤 언론과도. 그러면 그 소스는 분명히 검찰에서 나오지는 않았을 거고 이명박 측에서는 그쪽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다더라를 조선일보 그러면 분명히 지네요. 김희중과 장 행정관의 대질신문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숨도 모시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인간 취급했더냐 이렇게 발언이 두 개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 좀 복잡해진데 김희중 비서관은 숨도 못 쉬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했고 본인이 직접 인간 취급도 안 했다라는 이야기는 장 행정관이 한 말이 아니고 전해 들은 누군가의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러면 진실은 김희중 행정관이 이겼네요. 그 사이에 검찰이 있잖아요. 네. 상황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 네. 김희중이 직접 JTBC에 전화를 걸어요. 그 조선일보 보도가 잘못된 거라고 반박을 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김희중이 진실일 가능성이 100%죠. 네. 검찰은 보고 있는데 뭐. 그리고 이때 가회동 아주머니도 아니고 당시의 보좌관들이 가회동 장할매라고 불렀었대요. 그러니까 5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20대에 그 집에 들어갔어도 지금 70인 거예요. 완전 할머니가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행태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조중동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좋아서 아주 폭죽 터뜨리고 난리가 났는데 난 정말 이 부분이 정말 못마땅한 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지지율 조사라고 하는 건 매주 매일 선거하는 효과라고 누가 표현하더라고요. 선거하는 효과가 있듯이 계속해서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바로 갤럽이에요. 갤럽 최시중의 그 갤럽 여기 지금 국정 지지도가 64% 나왔다 그러고 며칠 전에 나왔던 리얼미터는 50%, 59점 뭐 이렇게 59.8 사실상 60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몇 포인트 떨어졌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어쩌네 저쩌네 굉장히 많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무엇 때문인지 분석하고 저는 그런 분석을 하고 그렇게 호들갑 떠는 게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지율이 50%대다. 59.8도 50%대는 맞는데요. 근데 저는 이 지지율이 지금 얼마나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얼마나 떨어졌냐 문제를 지켜보면서 그러면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을까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선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오늘 갤럽 64, 50%대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64를 우리가 기억하시기로 하고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을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구 경북에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 지지율이. 그러면 대구 경북이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반등되고 오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지난 평양올림픽 더 씌우기. 이것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 약간 우리는 떨어지고 자유한국당은 오르고 결국 이것은 한편으로는 홍준표의 보수 결집을 호소하는 것이 조금 먹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문제는 그러면 떨어져서 어떻게 할 거냐. 이명박 조사도 그만하고 적폐청산 그만하고 뭐 또 말도 안 되는 경제 살리게 하자라고 또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적폐청산은 멈추지 말고 계속하고 이거 어제 오늘 하루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고 그리고 우리 미래를 그리는 그리고 경제와 청년 일자리를 찾는 일도 역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투트랙으로 계속 나가줘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보수 진영이나 언론들이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봐라.
너희들이 적폐청산만 하고 MB 수사하고 박근혜 수사만 계속하고 있으니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해 9월 달에 5차 핵실험 이게 일어나면서 그때 당시에 갤럽에서 65%였었거든요. 네. 지금 64%인데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건데요. 이게 호들갑 떨 일이 사실 아닌 게 원래 정상적으로요. 이 정도 되는 취임의 지지율은요. 트럼프를 보시면 알아요. 트럼프는 20%, 10%대에 막 박박 기는 경우가 꽤 많아요. 원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0%만 조금 넘으면 됩니다. 꾸준히 갔다가 50%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 50% 이상으로 올라오면 괜찮다. 이런 정도 반응이 정상적인 건데 워낙에 이례적으로 고공 지지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건데요. 이게 보면은 3% 떨어진 건데 그중에 부정평가의 이유가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과 동시 입장 그리고 과거사 들춤 보복 정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남북 단일팀이 25% 그리고 과거사 문제가 14%인데 3% 빠진 이유를 이 정도의 비율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있어요. 북핵 때 안보 이슈로 빠지잖아요. 한국이 아무리 잘해줘봐야 북한은 핵실험한다라는 인식 속에 보수적 안보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남북 단일팀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측면만을 언론이 계속 보도를 했다면 원래 올라갔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 보도를 하니까 여기에 어떤 가치 판단하기 힘드신 분들이 아니 왜 평창에서 올림픽 하는데 북한 애들을 더 이렇게 막 띄우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3% 다 합쳐서 빠졌다고 해서 이게 국민적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가 아니고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속 2주 그런 논란에 의해서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은 신이 나가지고 봐라 문재인 대통령 계속 빠질 거야라고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거를 부채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만 하더라도요. 조금 더 성숙한 더 충분한 내부 논의가 없었다는 건 사실은 정부도 인정했고요. 문제는 아이스하키 팀이 비인기 종목이었는데 드디어 이 논란을 통해서 어쨌든 실업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건 대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팀으로 보면 약간의 아픔도 있었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선수들이 북한 선수들과 함께 단일팀을 만들면서 약간 그 경기를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던 건 사실이고 그러나 또 결과적으로 그런 논란 과정 속에서 또 정책이 긍정적으로 실업팀이 만들어지는 것. 이건 어떤 정책이든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있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인데 바로 우리 대통령은 이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을 긍정적으로 실업팀으로 전환시켜서 아이스하키를 국민들 속에 아이스하키 경기를 국민들 속에 더 다가가는 팀으로 전환시켜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어떤 그 정책 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설령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지지율이 좀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마음 이렇게 다잡고 또 지지율을 오를 거다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거 정말 높게 평가하고 좋은데 지지율 떨어지는 논란에 있어서는 그걸 인정하고 가는 것은 100%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2주 연속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지율 떨어진 걸 인정하고 가는 자세 속에는 어쩌면 이게 정치도 전쟁이라는 어떤 등식을 놓고 봤을 때는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때는 모른 척하고 가는 경우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잘못했으니까 인정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면서 너희들 반성하는 자세가 좋네 이런 게 아니고 더 공격을 해서 또 더 지지율이 빠지는 그런 형태로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결국 정책을 집행하고 수행해가는 대통령 입장에서 또 정부 입장에서는요. 하나하나 정책이 매우 세밀해야 되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만약 국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빨리 그걸 치유해주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비트코인 문제만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무슨 도박하고 있냐라고 그 비트코인 거래소를 폐쇄하려고 하니까 바로 젊은 친구들이 야, 당신들 부모 세대들은 있지도 않는 땅에다가 수천억 투입하고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벌었는데 우리는 좀 돈 좀 벌라니까 너희들은 어른 세대들은 뭐냐 이렇게 저항했던 것은 어쩌면 그 이유 있는 저항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정책을 펴나갈 때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주면 바로바로 고쳐가는 것. 그동안 오랫동안
선수를 아이스하키 팀 선수가 되기 위해서 무궁무진 노력을 했는데 그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뛸 수가 없다. 더 큰 대의를 위해 뛸 수가 없다 하더라도 더 큰 대의를 위한다 하더라도 뛸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빨리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바로 미래를 밝혀주는 실업팀을 구성한다거나 그런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대구 경북 쪽에서도 지지율이 45% 나와요. 부산, 울산, 경남, PK에서도 63% 나오는데 갤럽 조사가 64%라고 하면은 저는 역대급으로만 비교하면 역대급 고공 지지율이 아직도 물론 추세도 중요해요. 여론조사는. 그런 면에서 기죽지 않고 하던 대로 가는 것. 예를 들어서 부정평가 이유 중에 남북 단일팀 구성, 동시 입장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걸 후퇴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단일팀 구성 동시 입장 이것을 부정평가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에 나온 결과니까요. 네, 예. 그리고 과거사 들춤 뭐 보복 정치 그러니까 이런 의제에 대해서 14%가 부정평가 이유라고 하는데 무시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안철수 씨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또? KBS 사장 해임은 새로운 방송 적폐다.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정부가 올림픽에 업적을 남겨서 지지율 높이겠다는 망상은 버려야 된대. 안철수 씨는 정말 어느 당, 진짜 어느 나라서. 어느 나라 당입니까? 어느 나라 당? 이 정도 워딩으로만 보면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보다 못한데요. KBS 사장은요. 제가 얼마 전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 고대영 사장이 해왔던 것들을 쭉 리스트로 나열해 준 적이 있어요. 이것은 언론이 아니에요. 고대영 관련돼 있는 사건들 보면 그냥 깡패입니다. 더군다나 법인카드를 막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 이사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막 갖다 쓰듯이. 그래서 해임된 사람들 고대영의 어떤 불법적인 걸 해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철수 씨는 철수하세요. 안 철수하신다고요? 철수하세요. 예. 그래서 올림픽을 업적을 남겨가지고 지지율 높이겠다는 망상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웃기고요.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철수해 주세요. 에이씨.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니 문재인 정부를 망칠 수만 있다면 아예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을까. 민주평화당 이 출범에 대해서 짧게 잠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표현한 건 그래요. 여러 가지 뭐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안철수는 민주평화당 만드는 구성원들에게는 사실 버려진 거나 다름없지 않아요. 국민의당에서 이제 예. 민주평화당 만드시는 분들은 네. 사실상 뭐 안철수가 그 어떤 구조상은 독재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네. 이미 그분들은 안철수를 버린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는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안철수가 민주평화당을 버린 건지 민주평화당이 안철수를 버린 건지는 서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감이 안 되고 네. 뭔가 민주적 지도자로서의 위치랄까 그런 게 안 되니까 네. 사실상 버려버린 케이스라고 좀 보는 건데 그러니까 네. 제 말의 요지는 네. 애초에 안철수는 그런 용도의 쓰임새였었고 효용 가치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안철수가 독재를 하니 잘됐다 하고 뛰쳐나오는 또 그런 모양새라고 보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평화당이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 이야기하시는 건 뻔하고 뭐 평화자 들어가는 거 보면은 당명은 좋네요. 민주, 평화. DJ 정신 계승이니까 네. 이분들 이제 그건 좋네요. 안철수는 햇볕 정책도 부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건 좋구만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서로서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안철수와 유승민의 결합은 반문재인 연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문재인 개혁을 돕겠다 하거든요. 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죠. 민주평화당을 창당을 결의한 분들이 문재인 우리 정부의 개혁에 찬성하는 것은 적극 환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건 남북 정책에서도 찬성해야 했으면 좋겠고 최저임금도 찬성했으면 좋겠고 일자리를 만드는 공무원 81만 개 일자리 만드는 데도 찬성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반대를 했거든요. 계속. 그런 점에서 함께 그렇게 정책적으로 찬성해 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이제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민주당이 이제 제1당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현역 의원이 출마하면서 일당이 무너진 것 아니냐. 그래서 참 위기다. 그래서 또 평화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몇 분입니까? 그분들하고 합당을 하자. 12명인데 통합을 하자. 영입 또는 입당을 시키자. 이제 이런 일부의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12명을 복당시켜서 복당인지 모르겠는데 복당시켜서 어떤 실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 당직자분들의 여러 가지 워딩들을 봐도 복당은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시점까지는 연대의 개념으로 물론 이제 이중대란 소리 듣기 싫을 테니까 다 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겠지만 요소에서 좀 정부 여당의 개혁을 돕겠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안철수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라도 더 색깔이 친민주당 쪽이 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현역 의원 12명으로는 당 만들어도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12명은 더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현재 가장 마지막 첨예한 논란은 이제 비례대표를 국민의당이 바른정당하고 합당하는 것도 국민의 뜻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논리에 의하면 국민이 뽑아준 비례대표를 내 마음대로 출당시킬 수 없다는데 그 합당시키는 것도 사실 국민의 뜻은 아니기 때문에 출당을 시켜주는 형태가 되고 또 지금 중립파들의 어떤 그 흐름이 국민평화당으로 많이 썰려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국민의당 쪼개놓고 나면 국민평화당으로 오는 숫자가 안철수 합당 쪽으로 가는 쪽보다 훨씬 많을 거다라는 예상은 일반적으로 있으니까요. 아마 안철수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출당 조치 안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평화당은 그러면 20명을 못 채우면 교섭단체가 안 되면 사실은 국회에서는 그렇죠. 교섭단체가 안 되면 정말 힘을 못 쓰는데. 뭐 어쨌건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시고 도와주고 싶네. 안철수를 깨는 일이라면. 그 이야기는 국회의원이 되시고 싶다는 이야기. 아니요. 별 말씀. 출마하시겠다고요? 이번 어디 보궐선거 어디로 가십니까? 자, 단독. 아이고 참.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이런 쪽에 일을 안 해봤고 지방도 안 내려가서 모르겠는데 지역의 밑바닥 민심이라는 게 있는데 안철수가 대선 이후부터 뭐 저렇게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래가지고 민심이 이제 확 떨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지지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나오는 정당으로 전락했는데 번진해서. 근데 안철수가 떨어져 나오면 이분들은 뭐 여러 가지 셈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현역 국회의원들이기도 하고 어쨌건 간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정권을 행사할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상은 지역에서. 그럴 때 저는 안철수 당으로 있는 국민의당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우리는 안철수하고 결별해서 하고 민주평화당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면 최소한 기초의원들은 당선 많이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당사자들 밖에서 본 사람들은 뭔가 수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새로 당도 만들겠지. 뭐 있을 거야. 없고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렇게 이제 생각들 하는데요. 실제로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이다. 궁여지책보다 더 좀 이렇게 대책 없는 게 뭡니까? 아무튼 뭐.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건 방법이 없는데 네. 광주, 전남, 전북에서 일반 시민으로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 정의당 쪽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부터 밑바닥을 계속 훑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전에 통합진보당이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선전했던 곳 중에 하나가 광주 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기초의원 선거를 하는데 2명을 뽑거나 3명을 뽑거나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일단 민주당 1명을 우선해 놓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을 찍을 것이냐 정의당을 찍을 것이냐 또는 민주평화당을 찍을 것이냐 할 때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주대감이기 때문에. 기초원은 지금 중선거구제고 2인 이상을 뽑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또 공천한 사람들을 투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건 당연히 그럴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기초의원 이상, 시의원, 구청장, 군수, 도의원, 시장 여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현역 지금 그 민주평화당, 특히 호남 쪽의 민주평화당의 의원들은 현실적인 고민, 정말 이렇게 우리의 손발이 다 잘려나가서 3년 뒤에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대책이 없어요. 지금 대책 없어서 답답해할 겁니다. 역사는 참 돌고 돈다는 말이 딱 맞아요. 언제는 기세 등등하게 나가가지고 막 국회의원 선거 개표를 뚜껑을 딱 열었더니 저도 그때 충격 먹었거든요. 우리 고향분들 왜 이러셔? 막 녹색으로 막 물들어가지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막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약이 되기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훨씬 더 호남에 공을 들이고 드디어는 민심을 역전시켜버리는 정말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자만하고 거만한 당 또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쉬었다 가세요 하는 메시지, 경고를 주는 것이 현명한 유권자들이더라고요. 특히 호남은. 강기정 의원의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마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우리 방송이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정서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 제가 강기정 검색하면 같이 검색된 거에 강기정 부인 이렇게 검색돼요.
그래서 강기정 부인으로는 내가 못 살겠다. 실명으로 내가 검색되고 싶다. 그래서 출연을 요청해 왔는데 받아주십니까? 오케이. 아, 그렇죠. 의원님의 사모님 성함이 유기숙 예, 여사님이시죠. 예, 예. 예. 유기숙 여사님 출연 환영합니다. 예. 마차님 이것도 삼행시 준비하십시오. 아, 방송을 들으시긴 하시나 보네요. 네, 듣고 예, 이제 나도 이름이 있다. 강기정 부인으로 못 살겠다. 우리 방송 초반에 그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유기숙 여사님. 네. 꼭 한번 올라와 주시고요. 올라오실 때 같이 올라오셔가지고 네. 의원님 없이 뒷담화를 한번 하는 방송으로. 아, 저 없이 출연시키는 걸로. 물론 두 분 나오시는 건 좋은데 네. 옆에 아무래도 남편이 있으면은 네. 남편 흉을 볼 수가 없어요. 아, 그거 괜찮습니다. 잘 안 씻는다든지 뭐 이렇게 막 그 일상생활에서의 좀. 아, 뭐 그 일상생활에 흠 잡힐 거 없습니다 지금. 야, 이 자신감 뭘까? 자, 알겠고요. 광주도 서울만큼 추워요? 많이 추워요. 요즘 뭐 엄청 추워요. 그 추운 날씨가 경험해 보니까 느끼겠던데요. 저도 서울 살아서 요즘 오늘도 뭐 엄청 춥던데 너무너무 추웠어요 정말. 추우면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이 추운 날씨가 가장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얼어갖고 수돗물도 안 나오는 경우도 꽤 있을 거고요. 자, 그런 분들의 아픔이랄까 이런 것도 좀 보듬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밀양 화재 사건으로 지금 정부는 거기에 여러 가지로 막 사고 자체를 수습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지혜 모았으면 좋겠고, 이 타이밍에도 정부 여당 책임론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천벌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는 힘 합쳐서 갑시다. 올림픽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적인 대사에 왜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발목 잡기 좀 그만하십시오. 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엄청 추우시죠, 여러분? 별로 안 춥습니다. 겨우 영하 15도 가지고. 모자 좀 쓰세요, 신빈님. 그러니까 지금 조마조마해. 이번 주 내내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보통 일이 아닌 게 북극 시베리아보다도 춥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하 17도가 뭐야?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지구의 그 기온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랄산맥하고 베링해 사이에서 이게 찬 대륙성 고기압 시베리아 울판에서 북극에서 내려오는 게 그냥 우리나라로 바로 쭉 밀려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정말 찬 기운은 북쪽에서 있고, 그리고 조금씩 흩어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냥 왕창 내려오는 거예요, 계곡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격탄을 이렇게 맞게 되고, 물론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뭐 중국도 그렇고, 그 라인에 있는 북쪽에서부터 한반도로 내려오는 라인에 있는 나라들은 다 추운 겁니다, 지금. 근데 그 며칠 전에 노원구에서 가스 안 나와, 수돗물 안 나와. 가스가 안 나오면 난방을 못 하잖아. 중앙난방 때문에. 아니, 그 가스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중앙난방이 노원과 도봉의 일대에 보급돼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열병합 발전소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터져가지고 공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뜨신 분이. 그래서 얼마 전까지 미세먼지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 가스실에 탈출하니까 냉동실로 지키겠다고. 지금 보니까 동네 마트에서는 냉동식품을 그냥 밖으로 내놓고 팔고요. 아, 전기세 안 들어가네. 그리고 집 앞에 과일 가게는 아예 문을 못 열더라고요. 너무 얼어버리니까. 추워서 열 수가 없다고. 요즘 그거 딸기가 제철이죠. 네. 아, 딸기 맛있더라고. 냉동과 딸기가 되는 거 내놓으면 바로.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추운 걸 느껴요. 근데 사실 제가 군대 생활했던 곳은 보통 이랬었어요. 영하 15도, 10도, 철원이 원래 그렇거든요. 지금 철원 한 영하 17도인데. 평창은 영하 30도가 넘었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갔어요, 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또 뭐. 그래서 그런데 이 바람이 죽이더라고, 지금. 예. 체감 온도가 너무 무서워. 와, 그 바람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기류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끼면 거의 죽음인 거죠. 칼바람이죠. 살을 내리더라고요. 이게 겨울에는 찬 기온과 더불어서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의 속도가 초속 1m를 넘어갈 때마다 초속 1m마다 약 2도에서 3도의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15도, 16도 영하 이 상태에서 그 바람이 불어서 실제로 체감 온도는 23도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는 거죠, 온몸이. 이 추운데도 영하 15도에도 우리 노동자들은 성과급제 폐지와 교섭 단일화 창구 폐지를 내세우면서 오체투지도 하고 청와대 행진도 하고, 야, 정말 그 칼바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름에는 이제 불쾌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온도 곱하기 습도 이런 게 있고, 네. 겨울에는 체감 온도가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온도는 체감 온도지 그냥 온도는 아니잖아요. 예. 사람 몸에서 얼만큼 열을 뺏어가느냐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엄청나게 대기 시간이 긴 신호등 앞에 서면요,
누구 표현이 이렇더라고요. 눈물이 얼려고 한다. 그렇죠. 바람이 눈물 막 부니까 나오는데, 예. 눈에서 약간 눈물이 나와. 자연 발생적으로. 근데 그 눈물이 얼어. 지금 환태평양의 연안 국가들 극지방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들이라도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해서 뭔가 지구의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다. 지진과 화산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에는 또 올 여름이 또 굉장히 또 폭염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지구가 지금 뭔가 불만인 거야. 뭔가 지금 있어요. 자유한국당 때문에 열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막 이게 뭔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지구 기온이 기후학자들은 딱 두 가지 견해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하는 과학자들과 또 한 부류는 지구가 빙하기에 접어들고 있는 패턴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두 부류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맞아요. 아직 이긴 사람들은 없습니다. 결과를 봐야 이기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행성과 은하계 이런 거의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온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데 어쨌건 서풍이 이렇게 불어요. 서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면 미세먼지 날라와. 근데 그보다 더 강한 바람, 북풍이 내려오면 추위가 얼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가스실과 냉동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게 추위가 북극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북극 곰들도 좀 와줬으면 좋겠어. 쭉 내려와서 그럼 구경도 좀 했다 올라갔다. 휴전선을 못 넘어요. 태백산 빨리 남북이 친해져서. 맞다. 빨리 통일이 돼야.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보통 신빈님 같은 이제 부르주아들은 저 부르주아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에 사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러죠. 일반 서민들 특히 이제 주택 단지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수도관, 가스관 이런 게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아. 그게 얼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힘들죠. 막 뜨거운 물 보여야 되고 막 그러다가 관 터지면 이제 동네에서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이제 수익이 좀 좋아지는 상태로 바뀌면서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미치는 거지. 거의 그냥 앉아 있으면 얼어요. 그리고 하나 더는 노숙하시는 분들 생각하면은 이럴 때 진짜 지자체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또 쪽방촌. 굉장히 힘들죠, 쪽방촌이. 길냥이. 예. 우리 길냥이. 그러네. 길냥이도 그렇고. 길냥이 불쌍해요. 겨울에 얼어 죽거든. 길냥이 이렇게 추우면 어디서 나요? 제가 다 재웁니다. 근데 쪽팔리게 길냥이가 포수가 있지 말이야. 이 정도 추위 갖고 죽냐? 거기 저 아파트 보일러실 같은데 좀 따뜻한데 아니면 그 길냥이들을 위해서 실내를 좀 개방하면 어떨까? 길에서 사는 짐승들은요, 특히 이제 그 길냥이와 길멍멍이 이런 친구들은 이게 겨울에는 사실은 먹는 것도 부족해지잖아요. 일주일간 먹는 것이 부실해지면 추워서 부실해질 경우에는 바로 동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가요. 지금은 사료를 줘도 사료가 얼어서. 예. 그래서 좀 문제이긴 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방침을 밝혔습니다. 事情が許せば平昌オリンピック開幕式に出席を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이어 2020년 도쿄올림픽이 있는 만큼 같은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가서 선수단을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국회 일정 등을 보며 검토하겠다며 평창올림픽 참석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참석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平昌オリンピックの開幕式に行き、そしてまた選手団を激励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同時に首脳会談を行い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당시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 측의 문제 제기를 들어 아베 총리의 평창 방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견지해온 점을 의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심을 다한 사과 등 한국의 추가 조치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는 서울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산 철거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연대, 대북 압박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아베가 안 올 듯 하더니 결국에는 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안 오겠다고 했던 부분에서는 위안부 합의 문제, 어떤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뭐 파기 안 하네 만에 했지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베한테 한 방 먹인 거예요. 돈 가져가. 뭐 사과할 필요도 없어. 나는 니들 두 사람 사이에 전화로 한 사과니 뭐니 인정 안 해. 딱 그분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불가역적이네 뭐네 했던 아베 입장에서는 안 온다고 분위기를 살살 띄우다가 결국에는
사실 알고 보면 자기 국내적 문제로 한국에 오는 겁니다. 안 가는 게 득보다 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베를 우리가 너무 좀 높게 봐주는데 저는 굉장히 우스운 새끼로 봐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왕따 대통령이 누구죠? 수상이나 대통령급들이 대표하는 놈들이 아베밖에 없어요. 아베죠. 그리고 아시아에 유일하게 쓰레기 대표는 각 나라 대표는 아베밖에 없어요. 아베는 이 새끼는 있잖아요. 이 동북아를 중심으로 아시아하고 친한 나라가 없어요. 오로지 누구하고 친하죠? 미국. 네. 미국의 푸들일 뿐이라고. 이방카라만 친하죠. 예. 그러네. 그런데 이 아베가 사실은 동북아의 헤게모니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장악해버린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 통화할 때 나 좀 태워줘라고 사정을 했잖아요. 그 사정이 야 내가 까서 니네 지금 화해 분위기 된 거야. 그렇게 좀 알려줘.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문재인 맞아요, 대통령한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말로 하면 조수석에 태웠거든요. 트럼프는. 근데 아베가 아직 안 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베가 태워달라고 계속 조르는 거야, 지금. 그런데 아직도 지금 짐칸에도 아베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못하면요, 진짜 아시아에서 왕따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위급해진 겁니다. 짐칸에라도 타고 싶은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지금 뭐라 그랬냐면 사정이 허락하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그거를 이야기하는 우리말로 거예요. 하면 사정이 허락하면 짐칸이라도 좀 태워줘.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거든요, 지금요. 지금 이 아베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산케이 신문, 그 유명한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베가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미국 백악관에서 아베가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아주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사를 내면서 미국의 마음은 한국이 대북 대화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쐐기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파트너로 아베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딱 두 개가 보입니다. 하나는 팩트, 하나는 자신들의 바람. 그러니까 소설인데? 예, 소설. 그래서 팩트는 뭐냐면 이건 확실히 트럼프가 아베에게 야, 까불지 말고 너 참석해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입장에서는 야, 그러니까 뭐 가는 건 좋은데 한국이 북한하고 너무 친해지는 거 싫은 거야, 자기들은. 그래서 너무 대화하고 이 화해 무드로 가니까 이게 싫으니까 자기들은 이거를 대북 제재에 힘을 쏟겠다라는 뉘앙스의 발언들을 자꾸 해요. 빙고. 일본 극우들은 뭐냐면은 그런 거 본 적 있죠. 일본의 유명한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일본이 불경기잖아. 근데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나면 우리가 벌어들일 이득이 얼마나 이런 식의 선동하는 걸 이렇게 방송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남한과 북한이 친해지면 일본이 설 자리가 엄청 줄어들어요.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 아무리 친해지고 싶어도 철천지 왼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역학적으로 그래. 이 새끼들이 남한 북한 사이가 별로 안 좋을 때는 아베 같은 자의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진짜로 아까 신빈이 말씀처럼 그냥 왕따 돼버리는 거. 근데 자기들 죽으는 너무 멀리 있어. 저기 아메리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라도 좀 살려보겠다고 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무슨 올림픽 참석해가지고 무슨 위안부 합의네 뭐네 이런 얘기 하겠어요. 이야기 못한다고 저는 보고요. 문제는 한국이 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이렇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핵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정도? 저는 그렇죠. 그렇게 끝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그러니까 왜 제가 아까 왕따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일본이 있잖아요. 한번 우리 돌이켜보자고. 내가 일본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싫어하시잖아요. 아, 싫어한 게 아니에요. 저 일본 4번이나 갔어요, 투쟁하러. 근데 한번 봅시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있잖아요. 난민 대책을 제시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뭔가 제안한 적이 있나요? 없죠. 아시아 기아에 대해서 제안한 거 있나요? 더 제가 관심 있는 건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뭔가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어, 이 새끼들은. 무조건 있잖아요. 이 새끼들은 지들이 아시아의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장지를 미국의 등을 업고 하겠다는 건데 이제 끝났어요, 그런 시대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일본 관계를 사실은 한미일 공조체제가 지금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북 관계와 대중 관계에서 굉장히 우호적 관계인 것이고 우리는 이제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열도 아닙니까? 열도 지금 계속 화산 터지고 지진 터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급한 놈은 지금 일본 아베거든요. 그리고 저는 일본 국민들한테도 저는 여쭙고 싶어요. 그런 아베를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밀어준 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도 자각해야 된다. 지금 아시아는요. 급변하게 민주주의가 발전해 가고 있고 상호 협력 체제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만 지금 왕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느긋하게 문재인 정부가 제가 잘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느긋하고 그래 와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불법으로 합의한 거 한번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래? 알았어. 이 정도로 느긋하게 가면 얘는 꼬리 내리고 무릎을 꿇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한테 역사 청산을 하고 촉구해야 됩니다. 왜 피해자가 지난 박근혜와 MB 정부 때, 사실 MB를 좀 빼고 박근혜 정부 때 피해자가 왜 합의를 서둘러서 합니까? 가해자가 합의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게 길만 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가 잘하니까 그거에 그래? 그럼 네가 요구사항이 뭔데? 그럼 네가 사과해. 국민청. 받아줄게. 이렇게 해서 말 안 듣는 양아치 같은 일본 아베를 길을 들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는 것이고, 일본 국민들도 우리 방송 혹시 듣는다면 제발 있잖아, 좀 집회 좀 해라, 씨발. 집회해가지고. 써됐으네. 네, 집회해서 좀 한반도에 또는 동북아에 식구로 좀 들어오고 같이 손 잡고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면서 반도로 올라가자. 북으로 올라가서 7km 타고 같이 잘 살아보자. 우리 씹지 마라, 제발. 이웃 동네에서. 이게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어요. 시각적으로는. 아베를 저는 일본의 이명박이라고 봐요. 캐릭터가 그래요. 더 못한 새끼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쪽 뉴스를 많이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인터넷만 잘 검색해보면 아베 비리에 관한 부분이 비슷하게 나와요. 예. 근데 이 안배 진삼, 이 아베 씨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 땅 버린 땅 됐어. 그 버린 땅 갔다 오신 분이 명종님이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주주의가 좀 덜하더라도 아베같이 약간 꼴통이고 밀어붙이는 새끼를 뽑아줘야만 나라가 조금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 국민들은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를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집회를 안 하잖아요.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겪어보질 못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흐름상 민주주의 개념보다는 어쩌면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돼 하는 관점이 많아서, 아베같이 좀 꼴통이고 밀어붙이는 걸 좋아하는 캐릭터를 더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서 일본 민주당 같이 막 민주주의 추구하고 말 많아지는 걸 싫어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일본의 이야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아베 입장에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개헌할 수 있게끔 막 만들어주고 국민들이 막 이야기해. 근데 그게 다 북한 덕분이었단 말이에요.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핵무기를 막 발사하고 심한 경우는 자기 나라 용공위로 막 날려보내버리니까 마침 선거가 있을 때는 아베가 득을 보는데, 점점 이제 북한하고 남한과 사이가 좋아지고, 만약에 북한 쪽에서 핵실험 같은 거를 거의 안 하는 상태로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아베의 쓰임새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평창도 안 가고 자기가 스스로 평창 패싱을 하면 국제사회에서는 아베 패싱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뭔가 좀 강력하게 뭔가를 항의했다는 제스처는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내 정치용으로 그걸 써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일 거라고 봐요. 자기 국민 보라고 문 대통령한테 그런 항의하는 제스처를 하긴 할 것 같은데, 투트랙으로 접근할 거라고 하잖아요. 평창에는 오긴 오는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는 쪽으로 갈 거다. 그런데 평창까지 왔는데 문 대통령 얼굴을 보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격하게 따질 수 있을까? 그리고 본인도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방카한테는 660억을 준 거를 우리나라나 그쪽 국민이나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전보다는 못 따져요. 많이, 못 따질 거다. 최소한 위안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 그것도 축제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 못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만나주지 말아야 돼요. 이번 참에는 절대 만나주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 만나주면 얘가 속이 타가지고 시커멓게 탈 겁니다, 아마. 속이.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지금 한반도 문제를 직접 개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는 게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일본이 국제사회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국제사회에서도 미국 대통령의 푸들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왕따사회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뭐 자위대 만들고 뭐 미국한테 좀 큰 소리 지르면서 무기도 좀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국제사회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무기를 강화하면 중국이 강화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담대하게 사과해. 그리고 아시아의 식구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만이 우리가 반도의 강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국가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치. 아이들을 키워주는 거지. 같이 가자, 반도로. 12애들이 어디 감히 반도 애들한테 덤벼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히 안배 진삼 씨의 가장 큰 정치적인 목적은, 자기가 정치하는 목적과 그 정치 세력의, 집권 세력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개헌입니다, 일본은 지금. 개헌을 통해서, 헌법을 개헌해서 이 지금 있는 수비대 성격의 자위대를 일본의
합법적인 군사 조직화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일본은.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내에서 이 동북아시아 내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해야만 국제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계속 친해지는 분위기로 가니까 굉장히 급한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서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요즘 나오는 기사에서 살짝 발췌한 건데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18년도에 화해치유재단을 청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본의 그 관의위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인데 이 사람이 우리는 1mm도 움직일 생각이 없다 라고 받아쳤어요. 청와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결론 낸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일본을 데리고 노는 거예요, 현재. 아베가 결국에는 모양 빠지게 안 올 것처럼 엄청 언론 플레이 하더니 결국에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난 이게 문재인 스타일이라고 봐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 모른 척 가만히 있어. 뭘 하나 던져놓고. 야당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속이 탄 놈들이 먼저 저요 손들게 돼 있는 바로 그런 얘기는 잘하는 거라고 봐요. 악인들은 악인들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 그 순간에 상대를 약자로 보거든요. 근데 진빈이 말씀이 정답인 거죠. 감에 있거든, 섬나라 새끼들이. 우리가 걔네들 문화를 만들어준 원조국가야.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자전거 타고 따라온다는데 따라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절대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해저턴을 만들어주지 마. 평생 섬나라로 써야 돼. 그럼 얘네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해저턴을 만들까. 미국이랑. 그리고 정상회담에서는요. 우리 안배 진삼 씨는 의자 말고 그냥 방석에 앉혀주세요. 그거 좋다. 아 그러네. 방석에 앉히면 되겠네. 좀 낮은 데로. 높낮이를 똑같이 복수해주면 재밌겠는데. 만약에 청와대에 온다거나 그러면은 면담 이런 걸 할 때 그 홍준표가 제1야당 홍준표가 가서 당한 그 굴욕을 내가 가는 식당에 좌식 의자 있거든요. 원래 조선시대 때는 와서 무릎 꿇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강한 듯 따뜻한 남자 기정 씨가 정말 좋아요. 왜 오늘 이렇게 톤 다운 되셨죠? 네, 밀양 사고도 있고 해서요. 예. 좀 덜 까불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컷오프의 아픔을 딛고 강철 같은 의지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가뜩이 같은 남자, 현역 같은 전 의원 강기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많이 춥습니다, 날씨가. 아, 근데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밀양에서 대형 화재가 났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침 새벽에 일어난 불인데 저는 밀양병원 화재를 보면서 갑자기 불현듯 그 용산 참사 화재 생각이 푹 났어요. 이맘때쯤이었죠. 이맘때죠. 구정을 앞두고 일어난 일인데 그때도 그냥 얼마나 추웠던지요. 그 추울 때 또 하필이면 추울 때 그렇게 난지. 오늘도 아무튼 서울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추운 영하 17도 이런데 화재가 나서 정말 마음이 더 그냥 까랑지더라고요. 화재는 나면 안 되는 건데 화재가 났을 때 정부의 어떤 대응들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옆에 요양병원도 차단을 하고 위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차단을 한 건 성공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천도 그렇고 우리 밀양도 그렇고 이 안전에 대해서 참 어찌해야 될까. 이제 대응은 신속하고 잘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예방인데 이걸 그 안전 점검과 예방인데 이게 그래서 한 사람만 잘하는, 즉 대통령만 잘하거나 또는 정부만 잘하는 문제는 아니고 정부의 안전 진단과 점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시민의식, 안전과 예방에 대한 시민의식, 이런 것이 철저히 좀 의식으로 또 제도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같이 올라가야죠. 어떤 수준이. 마치 말이 씨가 되는 것처럼 화재도 안 나는데 소방관을 왜 증원하냐고 했던 그런 식의 의식은 좀 바뀌어야겠어요. 전쟁이 안 날 건데 왜 군인은 왜 키우냐고 똑같은 이야기인 것처럼 이게 급작스럽게 화재가 막 났을 때 소방관들 증원 이런 문제는 좀 시급히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안전에 대한 예방 조치, 그리고 사전 예방 조치, 이걸 어떻게 잘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장들, 그다음에 행정 공무원들이 원리 원칙대로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원리 원칙대로 가면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들이라든가 또 안전의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는 많은 건물들이 있으면 그걸 때로는 인정으로 봐주기도 하고 뭔 일 없겠지 하고 넘어가다 보면 꼭 사고가 나고, 밀양은 아직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제천 사고만 하더라도
아마 전기 합선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전기 배선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구조물에 대한 안전이나 또 전기 배선에 따른 그 화재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좀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다. 그 입방정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불이 안 날 건데 그런 이야기와 갑자기 홍준표 씨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제천 화재 나고 나서 빈정거리듯이 내가 재직 시절에는 경남 불이 안 났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비율로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불이 많이 난 편이었고요. 지금 현재 경남도지사가 공석이죠? 네. 근데 지금 여기 밀양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선 출마하면서 다음 선거를 못하게 하고 부도지사한테 넘겨주고 지금 그랬죠. 공석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재보궐선거를 못하게 만들었죠. 그때. 네, 200억 홍준표. 아끼겠다고 그렇게 네. 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는요, 밀양 화재에 문 대통령 사과하고 청와대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까? 소방은요 지방직이에요. 밀양의 총책임자는 지금 공석인 경남도지사입니다. 불이 나면은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와 내각이 사퇴를 해야 됩니까? 이러지 맙시다. 일단 수습부터 먼저 해야지. 내각 총사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안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천 참사 후에 뭐 했냐. 아니 무슨 사건만 나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리려고 아주 발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제천 사고가 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병원 이런 것들이 뭐 했냐고 물어보는데 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직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제도를 마련하고 뭔가를 장비를 충원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은. 불날 때마다 내각 총사퇴하란 말 나오겠습니다. 팩트만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없는 건물 허가해 준 게요. 2007년에 경남도지사 한나라당 김태호였습니다. 다음에 소방점검 자체점검으로 규제를 푼 시기는 이명박 때였습니다. 2018년 소방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수사가 좀 더 철저히 될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스 비자금 문제는 결국 지금 궁금한 거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모두가 궁금할 건데 정두원의 지금 모두가 입을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두원이 이야기하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비자금일 것 같아요. 돈일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새로운 비자금 확보에 대한 어떤 조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결국 이 비자금이 이제 선거 전 경선 때 비자금이 하나가 있을 거고 경선에 이기고 나서 지금처럼 대통령이 된 이후에 비자금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 비자금 아닌가 이렇게 확신이 좀 들어요. 근데 비자금은 대통령이 된 전이나 후나 이 사람이 뭐 달라질 것이 없고 당시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 당시의 분위기가 이권을 잡은 듯한 그런 축하 분위기였다는 증언을 보면은 후에도 당연히 오히려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더 크죠.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은 10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15년도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2017년에 공소시효가 그 BBK 관련한 관련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임직원들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 2007년 12월 21일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한 게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공소시효는 사실상 5년이 더 남아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야기가 어떤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보도를 보면은 이명박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이 이제 전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포 빌딩 압수수색도 그렇고 피의자 신분인 것과 그냥 참고인 신분인 것과 등등은 엄청나게 다른 거잖아요, 의원님. 그렇죠.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어떤 혐의가 구체화, 특정화돼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 지점에서 이제 그러면 MB를 조사를 하는 건 맞는다고 봐요. 근데 어느 시기에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즉 소환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평창 올림픽 전에 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어떻든 평창 올림픽을 성공시켜야 되는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시켜야 되고 이 평창 올림픽에 지금 역대 대통령도 다 초대된 겁니까? 지금 MB도 초대한 거죠. 네. 그리고 아베도 온다 그러고 그래서 평창 올림픽은 치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MB 소환 시기를 평창 올림픽 이후로 가져가는 게 어쩌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MB를 설령 이제 피의자로 특정되더라도 소환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좀 평창 이후로 하면 어쩔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 바로 직전에 국내가 시끌시끌해지고 그러면 이제 뭐 일종의 허니 수구 세력들로부터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극심하게 올림픽 축하 분위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논란으로 쌓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잠깐 좀 정치적 고려 분명히 그건 맞는 거예요. 어떤 원칙대로만 갈 수는 없는 부분인데 또 그러고 나면은 올림픽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지방선거로 급격히 바뀌는 상황에서 선거용이라고 또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장일단은 있긴 있습니다만 어느 쪽으로 판단하느냐는 청와대의 생각이 아니고 검찰의 생각이니까 청와대가 그걸 조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상태를 보면 올림픽을 위해서 좀 늦춰줘라도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그래서 힘들다고 봐요. 그렇죠. 검찰의 자기 판단과 자기 스케줄대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리가 있네요. 평창올림픽 이후에는 또 이유대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세요. 검찰 마음대로 하세요. 예전 같으면은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 같으면은 분명히 조율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는 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청와대 입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작용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막 모욕 추구하는 거, 국정원까지 동원되는 걸 보고 우리가 분노했는데 참 어렵네요, 이게.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방송 제목으로도 나갔어요. 이명박의 소환에는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게 없다는 게 일찍 소환해도 문제, 끝나고 소환해도 문제. 왜냐하면 그쪽에서 거는 반대 내용들은 다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소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득 의원이 이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이상득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또 많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지켜보시죠. 그런데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손석희와 아까 말씀하신 정두원과의 인터뷰에서 경천 동지할 세 가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보통의 사람, 일반인 입장에서 나름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여러 가지.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오늘 오전 7시 32분 경남 밀양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소방 헬기가 동원돼 구조자를 끌어올립니다. 아래로 보이는 병원 내부에선 여전히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건물 안팎은 시커먼 연기로 에워싸였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뿌연 연기를 헤집고 정신없이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을 들것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화재가 난 일반 병원과 바로 뒤 요양병원엔 각각 100명 안팎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일반 병원 1층 응급실입니다. 구조대원들은 요양병원 환자들을 먼저 대피시킨 후 화재가 발생한 병원 전층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입원 환자들이 많았던 2층에서 이미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화재 발생 후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고 3시간 만인 오전 10시 26분 화재는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불에 탄 병원은 처참했습니다. 구제구역입니다. 선생님, 구제구역입니다. 바로 나가주시죠, 같이. 깨져버린 유리창과 시커멓게 타버린 벽. 바닥엔 잿더미가 쌓였고 구조물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치는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만 의무사항입니다. 세종병원 면적은 224제곱미터이고 스프링클러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응급실 입구를 보면 그 흐름은 있지만 나무 의자는 멀쩡합니다. 불의 규모만 보면 아주 크지는 않았음을 반증합니다. 스프링클러만 있었다면 초기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지 않았냐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소방관들은 발빠른 대처로 불길이 병원 2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연기도 막지는 못했습니다. 2층 입원실에서 환자들이 탈출하기 위해 비상계단 문을 열었지만 심한 연기가 몰려와 포기했습니다. 결국 일부만 방충망을 부수고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병원에는 건물 안 연기를 빼주는 제연시설도 없었습니다. 이건 역시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만 의무 설치 사항입니다. 세종병원 입원 환자는 100명입니다. 이 중 15명은 산소호흡기를 단 중환자였고 대체적으로 70대 안팎의 고령자들입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의사 2명, 간호사 7명, 간호조무사 17명으로 총 26명입니다. 환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의 의료진이
비상 상황에서 모든 환자를 제대로 대피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탈출에 성공한 중환자들도 연기를 심하게 마셨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긴급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된 인원에 대해 필요한 의료 조치를 취하여 추가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 문 대통령은 특히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복합 건물에 대한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도 신속히 파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환자들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발생하여 생명 유지 장치 등의 작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등 면밀히 살펴서 사망 원인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가족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화재 자체도 문제였지만 생명 유지 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자가 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확인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중환자들에 대한 장비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장 상황에 따라 밀양 화재 현장 방문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경천동지란 표현은 아마 가장 센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사건인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정두원 의원이 알고 있다는 그 세 가지를 정치인 입장에서 한번 추측이랄까 이런 거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눈만 뜨면 추측을 해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정두원 의원을 한번 만나볼까? 나한테는 말해줄까? 같이 감옥도 살았는데 뭐. 그런 것이 실제로 네.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세 가지를 여기 오기 전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것은 모두 돈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비자금이다. 지금 뭐 축하금, 다스로부터 비자금, 중견기업으로부터 선거비용. 그래서 아무튼 비자금이다. 하나가 첫째가. 하나. 비자금이 숨겨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다스와 관련된 돈 문제다. 이것도 돈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다스와 관련돼서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동영과 이시영 사촌 간에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 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이 돌아가시면 틀림없이 아들들이 싸울 거고 그것을 대비해서 뭔가 확실한 이명박 다스가 이명박 것이라는 서류가 있을 것 같아요. 민사소송이 붙어도 이길 수 있는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거다. 그런 전제 속에서 이 다스와 관련된 관계, 이 돈 관계. 마지막으로는 저는 땅인 것 같아요. 땅. 예. 박지원 의원이 한테 100만 평이 있었다. 저희들도 2007년에 그 대선 때 전국 지도 이렇게 그려서 막 이명박 땅이 여기입니다 하고 그렸던 그 지도 저도 봤던 적이 있는데 숨겨놓은 땅, 차명으로 된 땅 이것이 결국은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땅, 다스의 비밀 문서 그리고 비자금 이 세 가지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오늘 나간 방송에서도 우리도 이제 이명박의 부동산도 좀 찾아봐야 된다. 그 이야기가 제목으로 나갔거든요. 예.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이동영과 이시영 문제는요. 그런 것 같아요. 다스라고 하는 회사를 바로 이시영한테 물려주게 되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다스를 무력화시키는 가운데 다스의 알짜들을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이시영 걸로 둔갑시키고 있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지금까지는. 다스의 알맹이를 싹 빼버리는 상태. 이동영한테는 너 이거 먹고 떨어져 하는 정도의 뭔가 지분을 좀 주려고 했던 것 같은 정황도 보여요. 지금 최근에 JTBC 등등이 누가 이걸 제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시영 또는 이동영과의 녹취록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녹음 파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정황들은 다시 한번 이시영과 이명박이 실소유주임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재벌들이나 우리가 가업 승계 또는
상속을 할 때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쓰는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다스 자회사 협력업체들이 IM하고 SM 아닙니까? IM은 제가 들어봤더니 IM 나 거다. 내 거래 내 거 IM 이거 이 시형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SM은 뭘까? UM 하면 너 거 할 건데 SM. 아무튼 이것은 잘 밝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동영 건데. SM은요 시형 명박이에요. 그러면 둘 다 결국은 이시형이네요. 결국 IM은 내 거고 SM은 시형 명박 거니까 결국 또 내 거고. 의원님 왜 이러세요? IM, SM이 다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이 IM, SM을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스를 실제로 무력화시키고 IM, SM을 키워주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새우가 고래를 먹는다. 그러니까 IM이나 SM이 다스를 먹는다 이야기가 그래서 통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IM하고 SM하고 싸움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형하고 시형하고 IM은 시형 거, SM은 동형 건데 이 SM의 지분을 지금 IM이 많이 이렇게 또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다스는 여차하면 이것이 누구 건지 공중분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공중분해 되기 전에 공중분해 되기 전에 뭔가 장치를 비밀 문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명박은. 왜냐하면 이상은과 이동영이 최대 주주 아닙니까? 다스에. 내 거야 그러면 MB가 아니 내 건데 이래서 이제 이 싸움이 붙을 것 같으니까 비밀 문서를 가지고 있으려야 보고 만약 그러나 그 비밀 문서를 까지를 못할 것 증대시키는 걸 반대한 곳이 어디죠? 자유한국당이죠. 2018년 현재 밀양시장은 자유한국당의 박일호입니다. 그리고 지방직 소방 관련 전권과 책임은 해당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홍준표 씨가 내려놓고 무책임하게 도지사 선거도 못하게 한 바로 그 자리예요. 그리고 성남에서 환풍기 사고 났을 때 새누리당 쪽에서 뭐라 그랬죠? 성남시장 물러가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2014년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에 관련 소방법이 개정 강화돼서 올해 2018년 6월 30일까지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시한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국가적인 중대한 어떤 재난이 났을 때 같이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정부의 책임으로 미는데 알고 보면 또 지금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사실상이 전부 다잖아요. 제천 화재 이후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공감할 수 없고요. 태생적으로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면 안 되는 저는 그런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추미애 대표도 또 우원식 대표도 현장을 달려가게 또 지금 하고 있고 또 정부도 총리, 장관 함께 달려가서 아무튼 우선 그 다친 사람 치료해야 되고 정말 그 안전에 대한 후속 대책은 추후더라도 우선은 맞습니다. 아무튼 그 구조하고 치료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건물에 또 약간 더 문제가 있긴 했다만요. 병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건물이다. 이렇게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더라고요.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를 대처해서 그 다음에 비슷한 형태의 참사가 나지 않게 만드는 게 저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생하시는 분들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피해를 당하신 분들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대형 화재 참사 때문에 묻힌 뉴스인데 어젯밤에 검찰이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영포 빌딩 압수수색이 사무실이 아니고요. 지하 2층에 있는 창고였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창고를 압수수색했는데 아마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했겠죠. 네.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BH라고 쓴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 보도를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료를 봉안마을로 가지고 내려가셨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사실은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는데 이명박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자료를 많이 빼왔을 정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이제 청와대 자료인지 아니면 청와대 관련 자료 관리를 그렇게 표기한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 같고요. 그 영포 빌딩이 이제 2007년 이명박 위장 취업 논란이 일어날 때 그 우리가 현장을 달려갔던 그 건물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이 영포 빌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번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제한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동영 검찰 조사를 했잖아요. 그저께. 이동영 검찰 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뭔가 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느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동영 조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이 영포빌딩 지하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역시 압수수색에서 보니 여러 증거를 확보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전에 알고 꼭 집어서 핀셋 압수수색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청계재단 건물 지하 2층은 아마 추정인데 김백준의 증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네. 그 전에 했어야지 압수수색을 좀 더 빨리. 그러니까 최근에 김백준이 진술한 것들 내용이 아닐까요? 이동영이 영포 빌딩의 청계재단 뭐 이런 것과는 사실 무관한 사람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김백준이 가장 그쪽에 밀접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서요. 좋습니다. 예. 이동영인지 김백준인지는 예. 다음에 한번 그 압수수색했던 영장 친 검사한테 한번 여쭤보죠. 예. 그러니까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마 그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이거랑 연관이 있는 압수수색이 아닌가 싶고요. 단독으로 나온 보도들 중에 이명박 당선 뒤에도 다스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새로운 단서를 잡았답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어떤 증거로서가 확보가 됐다고 하면 이게 공소시효가 대량 늘어나는 2007년 12월 21일 이후에 다스 회사 돈을 빼낸 단서를 새로 찾았다. 여기에는 이제 이동영의 여러 가지 진술들이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중요한 어떤 증거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스의 공소시효가 사실은 그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상당히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2월달 정도 2월이었죠. 예. 2월이었는데 2017년에 시효가 만료되는 공소시효